무대에서 누군가는 영주, 누군가는 자문가, 또 다른 누군가는 신하, 군인이나 장군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들의 차이는 그저 겉모습에 불과하다. 외관을 파고들어 핵심에 다다르면 누구나 고통과 빈곤에 시달리는 희극인인 점은 매한가지다. 인생도 이와 같다. 지위와 재산이 개인적 역할의 차이를 만들지만 그 역할이 내적인 행복이나 즐거움을 좌우하진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이면에는 고통과 빈곤에 시달리는 가여운 인간이 숨어 있다. 사람마다 고통과 빈곤의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그 본질은 거의 같다. 어느 정도 본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처한 상황이나 재산 수준에 따른 역할의 차이는 행복을 좌우하는 전부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하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식의 성질에 주목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걸까? 과연 행복이란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 한 번쯤 다 해보셨겠죠? 사전을 찾아보면 행복이란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하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계시나요? 행복론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덜 불행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아르투어 쇼펜하워인데요. 오늘은 그가 1851년에 출간한 소품과 부록 가운데 소품 부분을 번역한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칸트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다시 그의 사상은 톨스토이, 아인슈타인, 니체 등에 큰 영향을 미쳤을 만큼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건 덜 불행하게 사는 것, 즉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생각과는 다른 견해로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따른 글이 좀 긴 편이라 주요 내용을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개인의 외면, 정신, 육체에 대하여 우리의 행복과 향락에는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사실은 시장이 최고의 반찬이 된다든가 노인이 아름다운 젊은 연인을 무미건조하게 바라보는 일 또는 천재와 성직자들의 삶 등 모든 면에서 드러난다. 특히 어떤 외적인 재산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약한 왕보다 더 행복하다. 완벽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신체의 조화에서 오는 차분하고 청명한 기질, 명확하고 생기가 넘치며 통찰력 있는 올곧은 지성, 온건한 의지에 따른 투명한 양심은 지위나 재산이 대체하지 못하는 가치다. 그 이유는 인간 본연의 모습, 즉 홀로 있어도 그를 언제나 따라다니며 누군가에게 받거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중에 소유하게 될 무엇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모습보다 더 귀중하다. 총명한 사람은 온전히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만의 생각과 상상만으로 큰 즐거움을 얻는다. 반면에 아둔한 자는 아무리 사교활동, 연극, 유흥거리를 즐겨도 고통스러운 권태로움을 피할 도리가 없다.
선하고 절제하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는 환경이 공공해도 만족을 찾는다. 하지만 탐욕스럽고 남을 시게 하는 악한 사람은 아무리 부자여도 만족을 모른다. 하지만 비범하고 뛰어난 정신을 지닌 인격을 추구하는 자는 대다수 사람이 쫓는 향락을 번거롭고 성가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호라티우스는 자기 자신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보석, 대리석, 상아, 티레니아의 조각상, 그림, 은세공품, 게리투산 뿔고동으로 염색한 옷감 등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갖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가게에 진열된 사치품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우리를 이루는 본질, 즉 인격이 가장 큰 고려 대상이다. 실제적인 풍요, 즉 넘치는 부는 우리의 행복에는 별다른 쓸모가 없다. 많은 부자가 불행한 이유는 지적 교양이나 지식이 없어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선사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어떤 객관적 관심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의 부유함은 현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채우는 일 외에 인간의 참된 행복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오히려 과도한 재산을 유지하느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수많은 근심은 만족스러운 삶의 방해물이 된다. 그런데도 인간은 재산을 축적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지적인 교양을 쌓는 일에는 뒷전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소유물보다 행복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일하는 개미처럼 이미 쌓아둔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한다.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좁은 시야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의 영혼은 공허하여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최고의 향락인 정신적 향락에 도달하지 못한다. 시간을 적게 들여 찰나의 물질적 향락으로 정신적 향락을 대신하려 해보지만 모두 헛될 뿐이다. 그 결과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운이 좋다면 엄청난 재산을 후손에게 남길 것이다. 하지만 상속 재산을 불릴지 탕진해 버릴지는 상속인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진지하고 우쭐대며 살아왔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방울 달린 모자를 쓴 어릿광대처럼 한심할 뿐이다. 따라서 본래 인간이 소유한 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다만 그것이 아주 적은 탓에 대다수 사람은 곤궁함을 이겨내고도 궁핍한 자들과 똑같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공허한 내면, 무미건조한 의식, 빈곤한 정신이 인간을 끼리끼리 모이도록 만든다. 이렇게 모인 이들은 오락과 즐거움을 좇으면서 처음에는 관능적 향락과 온갖 유흥거리를 맛보다가 결국 방탕에 빠져든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이 엄청난 유산을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속수무책으로 탕진해 버리는 원인은 빈곤하고 공허한 정신에서 비롯된 권태 때문이다. 부자로 태어났지만 내면이 가난하면 외부에서 뭐든 받아들여 내면의 부를 외적인 부로 대신하려 하는데 그 노력은 부질없다. 이는 마치 노인이 소녀의 기력을 빌려 젊어지려는 노력과 비슷하다. 이렇게 결국 가난한 내면이 외적인 가난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 자질을 이미 타고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데모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영원하지만 재산은 그렇지 않다. 온전히 외부에서 닥쳐온 불행을 인간 스스로 자처한 불행보다 더 침착하게 견딜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운명이 바뀌는 일은 있어도 타고난 상태가 변하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상한 성격과 뛰어난 지능, 낙천적 기질과 쾌활한 마음, 강인하고 튼튼한 몸, 즉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사실은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 재산이나 외부의 명예를 얻기보다 위에 언급한 자산들을 얻고 불리는 데 힘써야 한다. 이런 자산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쾌활한 마음이다. 이런 좋은 특성은 즉시 보답을 받기 때문이다. 즐거운 사람은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즐겁기 때문이다. 이 특성만큼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할 만한 자산은 없다. 젊고 잘생긴 부자로 존경받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가 행복한지 알려면 그가 쾌활한 사람인지 보아야 한다. 그가 쾌활하다면 그는 젊든 늙었든 몸이 고닫든 꼽추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행복하다. 젊은 시절 나는 고서를 보다가 이런 글귀를 읽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아주 간결하지만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쾌활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 반겨야 한다. 쾌활함은 잘못된 때에 찾아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쾌활함에 가장 크게 공헌하는 요소는 돈이 아니라 바로 건강이다. 모든 생활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소소한 활동만이 아니라 전신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은 움직임에 있다라는 옳은 말을 했다. 삶은 움직임에서 만들어지며 삶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 인간은 건강 상태에 따라 외부 상황이 다르게 인식된다. 건강하고 활달한 상태와 질병으로 불쾌하고 소심한 상태에서 받는 인상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사물이 아니라 사물을 대하는 우리의 견해다. 이에 관해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인간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견해에 따라 움직인다. 대체로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건강은 모든 향락의 원천이다.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외부의 자산도 누리지 못한다. 정신적 특성, 심성, 기질에 있는 주관적 자산도 병약함 탓에 침체하여 쇠약해진다. 사람끼리 만나 맨 먼저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묻고 평안을 비는 일은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재물 삼아 이득, 승진, 지식, 명예, 나아가 성적 충동과 순간의 향락을 맞바꾸는 짓은 어리석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건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
얼핏 떠올려 봐도 인간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고통과 지루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두 적 중에 하나에서 멀어지면 다른 하나와 가까워진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진폭은 있겠지만 결국 고통과 지루함을 오가는 움직임 사이에 있다. 외적으로는 빈곤과 결핍은 고통을 낳고 안정과 과잉은 지루함을 낳는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빈곤, 즉 고통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하층 계급을 목격한다. 그에 반해 부유하고 고귀한 계급은 지루함을 상대로 필사의 싸움을 벌인다. 둔한 정신은 감각의 둔함과 자극의 결핍을 의미한다.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은 모든 형태의 고통과 슬픔 앞에 둔감해진다. 바로 이런 정신의 둔감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얼굴에 내면의 공허가 드러난다. 지루함의 원천인 내면의 공허함은 계속해서 외부의 자극을 갈구하도록 정신과 마음을 움직인다. 이런 비참함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면의 풍요, 즉 정신의 풍요다. 정신이 풍요로워지면 지루함이 설 자리가 없다. 정신이 풍요로운 자는 무한히 활발한 사고활동,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현상으로 새로워지는 지적 유의와 힘, 그 힘을 항상 다른 것과 조합하려는 의욕들에 차 있다. 이들의 비상한 두뇌는 찰나의 건태 이외에는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다. 재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고통과 근심이 없고 안정과 여유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다 결국 고요하고 겸손하면서도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삶을 추구한다. 이런 사람은 타인과 어느 정도 친교를 맺은 뒤 위대한 정신을 위해 은둔하고 나아가 고독해지는 길을 택한다. 정신적으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외부에서 필요한 게 적고 그렇게 생긴 시간적 여유 속에서 온전히 자신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범한 인간은 특히 인생의 향락에 관해서는 자기 외부에 있는 것, 즉 재산, 지위, 부인과 자식, 친구, 사교 모임 등에 기댄다. 이것들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외부의 것을 잃거나 그것들에 기만당했다고 느끼면 절망한다. 이런 관계에서는 무게중심이 인간의 외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바라고 변덕스럽게 군다. 재력만 있다면 별장과 말을 사고 파티를 열고 여행을 떠나는 등 엄청난 사치를 부리는 이유는 외부에서 만족을 찾기 때문이다. 자신의 참된 원천은 본인의 활력에 달려 있는데 쇠약한 자가 콩소매 수프와 약의 힘을 빌려 건강과 힘을 되찾으려는 것과 같다. 속물이란 정신적인 욕구가 없는 인간이다. 속물에게 진정한 향락은 오직 감각적인 향락뿐이다. 감각적 향락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해가 없는 존재라고 여긴다. 그래서 굴을 먹고 샴페인을 마시는 삶을 자기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며 육체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손에 넣는 일만이 삶의 목적이 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 분주하다면 그는 아주 행복하다. 목표를 이뤄 이미 자산을 가진 자는 필연적으로 지루함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루함에서 벗어나려고 무도회, 사교 모임, 도박, 여자, 술, 여행 등에 열중하며 발버둥을 친다. 하지만 정신적 욕구가 부족하여 정신적 향락을 누리지 못하는 바람에 생긴 지루함을 달랠 방도는 없다. 모든 속물의 가장 큰 고통은 이상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현실만 맴돌며 지루함을 벗어나고자 애쓴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실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면이 있으므로 즐기기는커녕 지쳐버리고 온갖 재앙을 떠안는다. 나 자신의 가치와 외부의 평가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 숙고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외부에 아첨하는 말이나 상처를 줄 만한 생각에는 되도록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아첨하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언동은 모두 같은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것에 거리를 두지 않으면 타인의 의견과 생각에 노예가 된다. 칭찬을 갈망하는 사람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파괴당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기 눈으로 보는 자신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면 행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 눈으로 보는 자신의 가치는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에 포함되는 모든 부분, 그 존재의 내적 본질, 즉 개인의 본질과 개인의 소유물이라는 주제로 다룬 모든 자산을 가리킨다. 이 모든 것이 활동하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의식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모습은 타인의 의식에서 생긴다. 이 모습은 인간이 타인의 의식 속에 비치는 표상이자 그 표상에 대한 개념이다. 다른 사람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신과 무관하며 실제로도 점점 무관심해질 것이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하찮은지, 개념이 편협한지, 신조가 옹졸한지, 견해가 잘못되었는지 자신이 깨닫기 때문이다. 건강, 기질, 능력, 수입, 아내, 자식, 친구, 거주지 등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상태를 타인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보다 인간이 처한 현실이나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는 게 인간의 행복에 100배는 더 중요하다. 이와 반대되는 착각은 불행을 몰고 온다.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곧 생존과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과도하게 가치를 두는 일은 어디서나 있는 망상이다. 이런 망상은 우리 본성 자체에 뿌리내리고 있거나 사교 문화의 탄생과 문명의 발달로 생겨났을 수 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망상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과 인간의 행복에 과도하고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그 영향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사람들의 평판의 노예가 되어 불안한 삶을 산다. 단검으로 자기 딸의 심장을 찌른 비르기니우스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사후의 명성을 지키려고 현재의 평안, 부와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 희생하기도 한다. 이런 광기는 인간을 다스리고 조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마치 직접적 가치를 지닌 듯 여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허영이라고 부른다. 앞선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허영은 탐욕 못지않게 수단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서 가장 신경 쓰는 일은 다른 이의 생각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걱정과 두려움의 절반은 타인에 관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주 상처를 받고 병적으로 너무 예민한 자존심은 허영과 오만불손함은 물론이고 과시욕과 허풍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걱정과 집착만 없다면 사치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모든 자존심, 체면 문제, 완고함은 그 종류와 범위가 다르다 해도 걱정과 집착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희생을 요구하는지. 이 현상은 어린아이에게서도 찾을 수 있으며 전 연령에 걸쳐 나타나는데 노년기에 나타날수록 강력해진다. 노년에는 감각적 행락을 즐길 능력이 고갈되어 탐욕이 자신의 지배권을 허영이나 교만과 공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난다. 인생은 혼자다. 혼자서도 단단해질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그냥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 데 마음을 쓴다. 이외에도 쇼펜하우어가 남긴 명언들은 여러 글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건 다른 사람의 뇌로 생각하는 것이다. 책에 대한 이런 말도 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